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의지로 데려온 우리를 닮은 우리 자식들에게는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You can see the writing on the pavement. Young kids, they're growing up in basements. Online, a whole new generation. I'ma make mine, so you better go take it. 자식을 존중하는 법. 저도 자식 얘기 나오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이 부모 세대랑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랑 여러분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왔죠. 실은 제가 어머니에게 이 남자로서 답이 되어준 거는 있지만 이게 남녀로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로서라는 건 아들로서예요. 아들로서 father figure가 됐다라는 건 있지만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도 부모와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식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자식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자식을 존중한다라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 뭐 눈높이를 맞추고 친구처럼 되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저는 그런 존중은 자식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자식을 존중하는 법의 골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자식의 성장 과정을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대로 디자인을 해주되 디자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공교육에 그냥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 맡기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이 아이들의 성장의 골자는 아버지가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디자인을 하되 그 디자인 안에는 여러분 본인의 자식들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신의 판단 미스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존중하는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그 남자 자체가 그러한 남자여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채널에서 be do have 모델을 이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원자님들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be do have와 미국에서 원래 be do have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 be do have로 설명을 해볼게요. do는 뭐냐면 자식들의 성장 과정을 내 의지대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통찰,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판단 미스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do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되느냐? be로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나에게 답이 되는 남자가 되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남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는 방법과도 크게 멀진 않아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자식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식을 존중하는 법은 아이들의 타고난 인격과 성격을 다 파악을 하고 인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그들의 타고난 성격과 인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기반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 teacher 있죠? 이 선생이라는 개념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좀 가깝죠. 그러니까 제가 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시는 될 수 있겠죠. 한 남자의 예시로서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제가 인생의 진리를 얘기한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남자가 걸었던 남자의 길에서는 저렇게 세상의 진리의 면을 저런 각도에서 바라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신이 태초에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는 선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뭘 가르칩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있죠? 부모는 자식 가르치지 못한다. 부모가 뭘 가르치지 못한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이거는 저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태초에 태어났을 때 학교라는 선생님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원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 꺼지라고 합니다. 꺼져, 씨발. 그거는 노이즈예요. 우리 세상을 망가뜨리는. 기본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처음 벌어지고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학교는 도와줄 수 있을 뿐이죠. 자, 자식을 존중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된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가르침과 배움이 기초인 겁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된 자인 거죠. 먼저 된 자의 가장 첫 번째의 근본은 부모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식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자식의 어떤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눈앞에서 보여줘야 잘 알아먹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그 아이들의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 특질들을 선명하게 자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식들은 직접 겪어야 잘 배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잘 디자인된 도전들을 아버지들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씩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지식과 태도를 전달하면서 코치같이 접근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듣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잘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조리 있게 전달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특히 저녁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적어도 주말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떠한 가족의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타입의 아이들과는. 이런 거를 아버지들이 이건 한 가지 예시예요.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고 부모의 모습을 닮기 때문에 분명히 자식들이 어떤 자식인지는 아버지가 남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어떤 자식들은 함께 아버지와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함으로써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자식들은 해야 할 지침을 바로바로 전달해 줌으로써 이 상명 하달식으로 전달을 해줌으로써 잘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인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관점부터 이 존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자식들이 한 곳에 몰릴 수는 없으니까 자식들의 성격과 인격을 잘 파악을 하고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 디자인 안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최상의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자식을 존중해주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 성별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들이 아이들의 근본 문제인 것이죠. 이거를 해결해 줄 때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식들의 인격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디자인을 해주는 게 저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남자라면.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인격과 성향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으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세상과 자신 스스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일 때 저는 가장 최적의 형태로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타고난 성향에 맞게 디자인해 주는 것이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가 자식들의 성장에 답이 되어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본적인 골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 눈높이로 막 같이 놀아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고 자식을 대해주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답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본인이 본인의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암흑 같은 세상에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은. 아이들에게 힘든 세상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현대를 좀 비판을 해주면은 현대는 반대로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을 무시하고 일정한 사상들을 주입을 합니다.
아이들을 균일화된 사회의 시스템에 맡겨서 아버지들 자신조차도 모르는 사상들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주입되도록 놔두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라는 거짓된 존중으로 스스로 정신좌리를 남자들이 하면서 자식 교육에 대한 게으름을 합리화를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제이네스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을 무시하고 사상을 주입하고 아이들에게 균일화된 이 사회 시스템에 맡겨져서 아버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상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학교에 있을 때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뭘 배웠는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타파를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너무 이 믿음 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한 남자가 걷는 길은 이랬구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반만 흘리시면 됩니다. 저는 남자들과 이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타고난 성별도 아이들이 타고난 인격과 성격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들이 타고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 너무 눈높이 교육에 맞춰져서 뭐 아이들이 뭐 저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아작이네 했다. 가장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들이 타고나는 성격 중에 하나는 부모의 이 성질을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은 반드시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에서는 타고나는 겁니다. 일단 남성성과 여성성은 개인들의 특성을 떠나서 모두가 지니는 보편적인 인간 특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거고 친자식이면 더더욱 그렇고 만약에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을 했거나 했어도 아주 좋은 자식을 존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이 아이들을 남성과 여성으로서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지식이 많지 않았던 인간 시대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알려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 삶의 지식이었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몇천 년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과거에 애담과 이브가 자식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달해 주었는가? 저는 이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남녀의 인간 근본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은 취하시고 맞지 않은 부분은 버리시고 혹은 다른 부분을 갖고 계시면 그런 예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비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비밀을 전했냐면 이런 거죠. 원래 신은 아담과 이브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초의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들에게. 원래 신은 애덤을 먼저 창조를 했고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를 하셨어. 신은 의지를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였는데 신은 아담에게 아빠의 관찰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리더십, 책임, 보호를 발휘하여서 에덴을 통치하기를 바라셨다. 신께서는 그렇게 남자라는 인간을 먼저 만드셨어. 아니 처음 만들었을 땐 남자도 아니었어. 인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신의 모습을 닮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남성성의 이 네 가지 특질들은 신이 에덴에게 갖추기를 바랬던 특성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브를 아담으로부터 닮게끔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브는 애담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여성성은 협조적인 것이고 존중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서포트, 지지를 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거는 아빠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기본 인간의 태어남의 특성이란다. 이거는 너희들이 다 갖고 있는 특성이야. 그런데 이를 어긴 것이 바로 원죄인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였다. 아빠 생각은 그렇지 않아. 아빠는 선악과를 먹었다 자체가 원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의 남녀가 서로 이루었던 스토리를 아빠가 전해줄게. 이건 아빠의 버전이야. 잘 들어봐. 이브가 지었던 최초의 죄는 애람을 이 얘기를 하자마자 딸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이죠. 제가 왜냐면 아이들에게 남성성, 여성성을 막 전해주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머릿속에 딱 뭐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애람을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죄였군요.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her first sin was manipulation. 와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 이브는 아람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뭔지는 아빠도 몰라. 최초의 악이라고 해. 그런데 그걸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애람을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했던 게 내가 봤을 때는 이브의 최초의 죄야. 아담의 죄는 뭘까? 아담은 베이라이제이션, 베타화가 되어 처음에 이 신께서 본인을 닮기를 바랐던 그 명령을 어기고 베타화가 되어서 남성성, 아까 말했던 네 가지 특질, 문제 해결과 리더십, 책임 보호를 내려놓고 이브의 유혹에 발을 들인 것이 애덤, 최초의 남자의 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신은 이것을 최초의 죄라고 느꼈던 거야. 애덤이 스스로 베타화가 되고 문제 해결하지 않고 리더십 발휘하지 않고 책임 없고 보호 없이 베타화가 되고 이브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베타화가 벌어지고 이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인간들에게. 자, 애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애덤에게 죄를 물으셨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애덤이 본인의 모습을 닮기를 바랬던 거야. 뭐냐면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를 발휘를 했다라면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애덤이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과 보호를 발휘했다라면은 이브를 탓하지 않았을 거야. 애덤은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신을 닮은 남성성의 특질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베타를 놓지 못하고 이브를 탓했다. 이브가 나에게 꿰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시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인간은 타락을 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만들어졌던 남성과 여성성이 스스로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저버린 태초의 원죄라고 아빠는 믿고 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남성성의 특질과 여성성의 특질을 저만의 렌즈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태초의 인간과 이 인간의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애담과 이브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를 창조해낸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인간인 남자,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여자가 갈등이 발생을 했던 기본점이다. 이 기본점은 지금 현대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너희들의 주변을 둘러봐라. 어떤 커플이 됐고 니들 학교 갔을 때 아빠들 우습게 하는 아이들, 싱글 마더, 스텝 데드, 스텝 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 지금 아빠가 얘기를 해줬던 태초의 신과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인간의 태초부터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보는 세상의 태초의 스토리는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태어났을 때 제 인생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가치의 첫 번째 여정으로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스토리가 비하인드로 숨어 있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해낸 인간, 이 남자와 여자와 신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존재들의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애덤에게는 신이 가치를 거저주지 않고, 에덴에서는 얻을 수 있었던 가치들을 거저주지 않고 가치를 쌓도록 명령을 합니다. 너는 노동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노동의 고통을 거치지 않고는 너는 가치를 쌓을 수가 없다. 에덴에서는 여러분, 이 남자가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특질을 발휘를 하면서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치를 쌓지 않으면 거저 주어지지 않도록 남자의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원래는 거저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를 거치지 이 특성들을 발현하지 않고는 남자가 가치를 쌓을 수 없는 세상으로 세상을 변형시킨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신은 애담이 스스로 특질을 발현하지 못하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fallen, 무너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남자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은 분명히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브는 여자는 본인이 만나는 남자의 협조와 지지와 존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성성이 강제로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신은 에덴에서 이 둘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가치를 쌓으려면 남성성은 필요했고 신의 트레이닝이죠.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라는 신을 닮은 특징을 발현해내지 못하면 남성은 가치를 쌓을 수 없게끔 세상을 재디자인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애담에게 협조와 지지와 존중을 주지 않으면 애담의 옆에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러한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비밀을 나눠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에는 아빠가 얘기를 했던 신을 닮은 남성성을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은 남자라는 생물이 신의 특성을 닮은 특성인데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라는 특성은 절대로 원죄 이전에 신이 애담에게 원했던 특질이다.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는 죄를 짓고 있는 남자랑 마찬가지야. 죄를 짓고 있는 남자를 옆에 둠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money, status, look, intelligence 이거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negotiate 할 수 있어. 왜냐하면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언젠간 반드시 그 가치를 쌓게 되어 있다. 왜? 신은 그렇게 세상을 재디자인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남성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만 너희가 여성으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원죄 이후에 발생한 영역인 그 쌓인 가치인 돈이 됐건 사회적인 지위가 됐건 게임이 됐던 룩 이런 것들은 너희들은 어느 정도는 협상이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타락한 남녀가 신과 갈등을 일으킨 이후에 필요한 쌓여지는 가치이기 때문이지. 에덴에서는 근본적으로 원래 주어지던 가치였던 거야. 애담은 처음에 에덴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스테레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능을 부여하셨고 게임을 부여하셨고 모든 머니라고 하면은 모든 쌓인 가치들, 애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애담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것을 신의 닮은 모습들을 발휘를 하면서 남성성을 갖추면서 원래 갖고 있는 가치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성성을 갖춰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리워드의 개념으로 리디자인 하셨다. 아빠가 보는 세상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이 없는 남자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야. 남성성의 특질이 있다라면 분명히 돈이 됐건 사회적 지위가 됐던 애담이 에덴에서 원래 갖고 있던 지위의 회복이 가능하다. 계속 쌓이기 때문이야. 에덴에서 애담이 원래 가져야 했을 특질은 남성성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쌓이는 가치가 두 번째다. 세상이 망가지기 전에 원래 가져야 했던 특질이 원래 먼저야. 그렇게 저는 순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전에 나눠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아이들. 제가 이 정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완전히 눈이 저에게 빠져 있었어요. 이제 숨도 죽이고 제 얘기를 듣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보는 세상을 알려줄게. 아버지가 보는 세상의 탄생의 스토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진실을 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는 눈빛.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저스 얘기가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신은 중간에 예수를 회복된 남성성으로서 타락된 세상에 보내신다. 문제 해결의 특성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지었던 원죄를 해결하고자 예수가 세상에 왔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너무 이 기독교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 불교를 믿으시던 다른 방식으로 보셔도 돼요. 다만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한 남자가 본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누구에게도 가스라이팅이나 브레인워싱이 되지 않은 본인만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얽힌 탄생의 이 스토리를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그거에 어떤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좀 불교를 믿으셔도 뭐 이슬람을 믿으셔도 저는 상관 안 해요, 여러분. 황정호롱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렇게 문제 해결의 특성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리더십의 특성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으며, 목자죠. 책임감으로 십자가의 끝까지 못 박히셨고, 보호를 하고자 인류를 죄로부터 보호하셨다. 세상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밟히고 그렇게 비난당하고 고난을 다 책임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인류를 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책임감 있게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모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는 인류의 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을 했던 거야. 예수의 사랑을 알겠어? 예수는 딱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에서나 얘기하는 널 사랑해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어.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목자로서 이끌었으며 책임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못 박혔고 인류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했다. 그게 예수가 우리 인류를 사랑했던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거고. 예수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 남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닮아 가정을 이끌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들에게는 그 husband, 남성들, 본인의 husband가 되는 남성, 남편을 그를 머리로 두고 협조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며 예수님처럼 따르라고 가르치셨다. 그게 아빠가 보는 세상의 시작이 갈등이었고 갈등의 풀림의 해결의 실마리야.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한 자식들의 물음에 답이 되어 주었고, 자식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적어도 자신들의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적어도 세상의 시작과 진행 과정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혜택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의지로 데려온 우리를 닮은 우리 자식들에게는 답이 되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10대였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진리의 깊은 조각을 발견한 표정과 감탄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와, 내가 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 크럼플드 된 이 구겨진 이해들이 펴지면서 인생의 일관성을 맛보는 계기가 됐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사랑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방식으로 애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 남자가, 아,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후회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스스로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에 스스로의 답을 내리고 자식들에게 답이 되어주는 줄 수 있는 한 남자의 길이 예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나누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본 채널의 운영자로서 진짜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네요. 이게 좀 됐는데도 그 전에도 아이들이 저에게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줬지만 그 이후로는 그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본인의 아버지가 자신들이 태어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남성성이란 신을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오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여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남성들이 주된 자가 되면은 오만해지고 여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다. 근데 진짜 남성성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을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개인 스스로는 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없이 또 작은 존재가 됩니다. 저는 한없이 크면서도 한없이 작은 존재가 동시에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제가 알고 있는 남성성은 제가 따르는 신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영광을 스스로 얻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또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끝도 없이 작은 존재가 됩니다. 저는 크면서도 작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한 남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조혜연님, 언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찾아다니셨을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 저는 기적을 맛본 기분이죠, 여러분. 이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그리고 너무 혼란을 많이 주셨고 father figure 없이 자란 시대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로서 남자의 길을 걸으면 앞에서 누군가 답을 주지 않으면 항상 자기 부정을 경험하게 돼 있고 자기 부정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 나의 감정이 부정당하는 기분, 구겨진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하루하루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가빠옵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심장이 조여옵니다. 가슴 안에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진흙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건 저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의지에 맞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다시 재정비가 됩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 몇 번이고 와라. 나 그래 죽을 수 있어. 자기 부정 얼마든지 겪어주마. 살다가 정말 남자 인생에 힘든 길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몸이 다쳐서 옛날에도 나눴지만 저의 배우자가 죽음을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놓이고 제가 또 거기서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고 걷지 못하고 몇 개월간 또 알고 있던 게 부정을 당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거를 못 해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부 다 끝장인데? 내가 과연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의지를 붙잡는 겁니다. 의지를. 그 상황에서도 정신이 나가서 이성과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의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이성과 감정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의지대로 재정비가 됩니다. 그게 남자의 길이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의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의지를 가장 왕으로 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정신의 부분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해가 안 돼도 감정이 구겨지는 것 같아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남자 매뉴얼 수칙에서 넷플릭스 노래 틀어드리면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쵸? 10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신념은 여러분 신념이란 여러분 제가 신념에 대한 정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런 얘기를 쭉 따라오셨으니까 신념은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자유하는 이성이라는 본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에 구현화되면 그게 신념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생각의 조각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재정비된 이성과 감정이 특히 그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에 구현화되어 각인이 되면 그게 바로 신념인 것이고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의 의지에 진화된 버전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저의 신념은 제 의지에 구현된 모습입니다. 오늘 또 3시간 갔네요.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미 좀 무거워졌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나누다 보니까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예시로 하나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걸어간 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제 세상, 여러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약간 낯뜨거운 말보다는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저는 제가 사는 세상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아요.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남자 매뉴얼 부록 한 페이지를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채널 운영자로서 진심으로 기쁩니다.